자, 오늘도 즐겁게 돈 벌기를 해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는 김원식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플러스 3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어제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26차 회의에서 다자간 무역 시스템 확립과 또 한층 강화된 영내 경제 통합을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회의의 중요한 핵심 사항이 뭘까요? 네,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 총회인데요. 모토가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였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현재 금융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여전히 이제 배만직 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불안정한 곳은 이제 아시아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돈이 흡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불안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사실 핵심적인 의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흔히 언급을 하면은 이제 CMIM이라고 하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를 실제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1997년에 98년에 동아시아에 외환 위기가 왔었거든요. 그때 네네. 유동성 단기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깨달았고 그 뒤에 아시아 통화 기금을 만들자고 했습니다만은 이건 안 되고 사실은 CMIM이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수합 통화 이제 방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도와주자라는 책정인데 이거를 실제로 하자라는 것이 핵심 의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시경제조사기구의 역량 강화 방안이라든지 또 아시아 채권 시장 발전 방안 등을 통해 가지고 금융 유동성에 위기가 있었을 때 자체 조사도 하고 또 채권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점, 이 점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이 영내 금융시장 안정 그리고 경제 회복의 뜻을 모으면서 영내 금융 협력 강화에 한 목소리를 낸 건데요. 이번 회의에서 이 신속 금융 대출 제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던데 이 신속 금융 대출 제도가 어떤 겁니까? 네. 그래서 IMF의 신속 금융제도와 유사한 대출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신속 금융 대출제도는 신속 금융제도와 유사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IMF의 신속 금융제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자연 병의 어떤 그런 확산이라든지 화산이라든지 지진과 같은 또 해일도 자연재해에 속하는데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회원국 사이에 긴급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IMF는 지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융자 한도를 연간 쿼터의 100%, 또 누적 기준 쿼터의 150%까지 제고를 해줬고요. 상환 기간도 3년 3개월에서 이제 5년까지 이렇게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융자 한도를 인상한 것이 해당 국가가 대유행을 했을 때 굉장히 도움을 준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앞으로 아시아 지역,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재난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떤 해당 국가의 재난이 닥치게 되면 긴급 지원을 해주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신속 금융대출 제도를 거론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요, 아모레퍼시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이 전체 매출과 이익이 하락을 하면서 부진한 1분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 아모레퍼시픽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이 816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2.3%나 감소를 했는데요. 이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이렇게 1분기에 부진한 매출 성적표를 낸 이유가 뭘까요? 네, 그래서 시장 전망치가 1,062억 원 정도였는데 여기에 23% 정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매수 투자 의견을 철회하거나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해외 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실적 악화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바로 중국이 있죠. 아모레퍼시픽 하면은 중국의 해외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네. 중국에서 이렇게 부진하게 되면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외 사업 매출이 1조 4,9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17% 전년 대비 줄어들었고요. 네. 영업이익은 81억 원으로 무려 84%나 급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은 중국 매출액이
줄어든 것이고 특히 설화수 관련 매출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면세 매출이 50% 이상 하락해서 면세 채널의 수익이 부진한 것이 직격탄이어서 이 설화수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뭐 사실 50% 언급드렸습니다만은 59% 그러니까 60% 가까이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구체적으로는 수익성 개선을 해야 되는데 중국의 부녀절 그러니까 3월 8일에 이 부녀절 쇼핑 행사에도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하지 않았다라는 지적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분기부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 관건이긴 했는데 2분기까지는 또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2분기 이후에 중국의 화장품 시장의 어떤 업황 회복 차원에서 보면은 좀 회복하지 않겠는가. 이때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 경쟁력 입증할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아모레퍼시픽 면세 채널 하락으로 전체 매출은 축소가 됐는데 국내 화장품 이커머스 채널에서는 매출이 확대가 됐는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면세 채널 하락으로 전체 매출은 축소가 됐습니다만 이제 백화 전문가 멀티 브랜드숍 그리고 언급하신 국내 화장품 이커머스 채널 매출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자회사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7% 하락했지만은 채널 재정비 때문에 수익성 개선 활동이 이루어져서 결국 영업이익이 67.5% 증가를 했다는 점이 고무적이고요. 네. 에스쁘아 같은 경우도 국내 이커머스와 멀티 브랜드숍 채널에 집중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앞서서 이제 중국 쪽의 매출 저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국 쪽에서도 이제 이니스프리와 에뛰드 등 이 자사의 브랜드를 온라인몰에 입점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은 좀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모레퍼시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이커머스 모든 유통 채널이 이렇게 이커머스 쪽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서도 이커머스에 어떻게 아모레퍼시픽이 대응하는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에서 단독 매장이 아닌 현지 유통사 입점 매장으로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면대면 대면 매장보다는 이렇게 온라인 이커머스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국 매출액의 어떤 좌우 요인이라고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온라인 이커머스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될 텐데 글로벌 비즈니스 고도화를 위해서 아모레퍼시픽이 북미, 유럽 신시장 개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과가 어떤지 과연 중국 외의 글로벌 시장 영역으로 매출이 가시화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고무적인 증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네즈하고 설화수 등을 내세워가지고 북미 시장 입지를 공고화하고 있는데요. 북미 지역 사업이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북미 쪽이 초점을 많이 맞춰져 왔었는데 이게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1분기 해외 사업에서 북미 매출이 지난해에 이어서 80% 이상 증가를 했고요. 또 유럽과 러시아 지역도 94%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미 매출액은 628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네. 유럽과 러시아 매출액도 94% 증가한 114억 원 정도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이제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국 쪽 매출액이 깎아먹은 그런 상황이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주류 시장 또 음료 시장으로 가볼 텐데 롯데칠성 음료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9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감소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6,798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5% 535억 원 증가를 했는데 반면에 순이익은 18.1% 감소한 304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 이유 어디서 매출이 하락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전통적 주력 업종은 잘했는데 네. 새로운 이제 시장을 영위하기 위해서 진입한 영역은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 롯데질성하면 이제 음료가 이제 주력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제로 트렌드에서 성공했습니다. 뭐냐면 대체당으로 단맛을 낸 제로 탄산 음료와 이제 제로 소주 같은 경우 인기를 끌면서 매출이 이제 견인됐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외연 확장을 해서 뛰어들었던 수제 맥주와 와인 사업이 역성장하는 그런 면에서 수익이 부진해지면서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축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류 산업 부분의 별도 매출액이 2,077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물론 이제 7% 성장입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선을 보인 처음처럼 새로 등 신제품 마케팅 비용이 많이 반영이 돼서 영업이익이 18.8% 감소한 175억 원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약간의 어떤 부진했던 주류 사업이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주류 쪽에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말씀하신 이 감소 이제 추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주류 부분의 경우 소주와 맥주의 희비가 엇갈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처음처럼 새로는 매출이 상승하고 클라우드는 매출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타격이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와인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급성장했던 와인 시장의 열기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경기 불황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하이볼 트렌드로 이 소매점 수제 맥주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수제 맥주가 대세인 것처럼 보여졌었는데 요즘에는 젊은 층들이 하이볼을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참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이볼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그래서 롯데칠성에서는 레몬 탄산주를 좀 더 많이 부각을 하겠다. 그래서 레몬진이라든지 토니워터 제품에 대한 패키지 리뉴얼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봤을 때 기존의 수제 맥주하고 와인에서 좀 벗어나서 하이볼 트렌드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 이런 점이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새로 인기를 끄는 주류에 대한 전략이 필요해 네. 보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보안을 위해서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 등을 전담하는 DX, 디바이스 경험 사업부에서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인공지능의 사용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밀이 새가 나갈 수 있다라는 점 때문이죠. 네. 그래서 DX 부문 임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사내 PC를 통한 생성 대화형 AI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 그러니까 제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회사 밖에서 생성 대화형 AI를 사용을 할 때 회사 정보와 개인 정보 등은 입력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회사 정보와 개인 정보를 유출하게 되면은 그 임직원의 어떤 개인 정보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를 이제 삼성전자 내부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응답자의 65%가 이 생성 대화형 AI가 보안상 위험하다라고 실제로 언급을 했고 또 올해 초에 한 직원이 영업기밀인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입력했다가 이게 그대로 유출이 될 뻔한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보안상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점을 이제 제한 사항으로 두었는데 다만 그러면은 생성형 대화형 AI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냐 이게 이제 약간 좀 문제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삼성전자 측에서는 생성 대화형 AI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편의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나 문서 요약, 소프트 개발 지원 등에는 이 생성 대화형 AI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특히 오픈 AI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못 박았습니다. 비즈니스 영역에서 우리가 구글보다 앞서가고 제패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국내 기업들도 자체적인 챗 GPT에 좀 버금갈 수 있는 대화 생성형 AI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에 또 직면하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에 따라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 통과 시에 인천 미추홀구 내 피해자 대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정말 대부분 다 지원이 가능한 건지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세 피해 예상 가구 수와 피해 평균 뭐 여기에 대한 임차 보증금이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최근에 정부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상 예상 세대수는 2,484세대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이 중에 1,885세대 76%에 대해서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이 돼 있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평균 임차 보증금이 8,8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세대가 75%를 차지하고 있고 보증금이 3억 원을 넘는 경우는 7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특별법을 했을 때 대부분 다 이제 구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수사 개시와 함께 임대인의 기망과 동시 진행
동시 진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바지 사장에게 주택을 넘기는 방식도 이 사기 의심 요건에 추가하는 보완 책을 이제 넣었기 때문에 네. 구제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미추홀구 외에 다른 지역의 전세 사기도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야당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실태 조사를 나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피해지의 경우에는 실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신탁 부동산 전세 사기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속여가지고 임차인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준 사례 등 같은 경우 굉장히 다양한데 이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상황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임차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임대인의 사정을 입장하는 자체가 무리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지금 구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이런 점을 이제 감안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특별법은 미추홀구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좀 역할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대로 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전세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지금 김원식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